네, 2강 돌아왔습니다. 아,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1강을 모니터링을 한번 해봤는데 어쩌면 이렇게 못생긴 사람이 앞에 서 있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얼굴에 그래도 좀 자부를 했는데 화면이 너무 이상하게 나와서 아, 이거는 테러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화면에 제 얼굴을 좀 피하고 대신에 더 예쁜 얼굴로 지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 고운 목소리로 강의를 좀 들으시고 제가 화면에서 사라지겠습니다. 자, 뿅. 네. 요 사진이 아주 이쁘죠? 자, 그래서 요 사진으로 대체를 하고요. 제가 강의를 좀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서서 인간 행동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듯이 인간 행동이라 하는 것은 여러 자극과 외부 요인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우리 심리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인간 행동은 개인의 내적 요인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가 어떠한 일을 생각할 때, 보통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자, 저 사람은 참 머리도 똑똑하고 일머리를 좀 알아. 그래서 일에 할 때는 저 사람은 좀 체계적으로 잘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굉장히 일을 체계적으로 분류도 잘하고 잘한다. 라고 하는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그 인간 행동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내면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되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래서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계획을 세우면 그 목적이 있어야 되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거기에 어떠한 미션을 수행을 해야 되죠. 이런 생각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람의 어떤 내적 요인, 그래서 내 개인의 감정, 생각, 동기들이 여기에 속하는 것이고 외적 요인이라는 것은 환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내적인 감정에 의해서 어떤 일을 실행한다 하더라도 생각에 그치면 거기에서 끝나는 거지만 외적 요인의 환경적인 부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거는 현실에 옮아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행동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 그리고 인간의 행동, 외적인 부분, 이게 서로 결합이 잘 돼야 인간 행동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를 만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인간 행동은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틀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틀은 우리가 앞서서 계속 얘기했듯이 사회복지 실천의 그 틀의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개별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목이 콱 메이네요. 네. 자, 그래서 개별화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우리 클라이언트라고 하면 대상자라고 했죠. 이제 클라이언트라는 그 단어가 자꾸 익숙해져야 돼요. 클라이언트는 대상자다. 자, 클라이언트가 가지는 각각의 배경, 타고난 시대적인 배경, 지역, 문화 다 다르죠.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과 유럽에서 태어난 사람과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사람들과의 생각의 차이, 민족적인 배경 다 다릅니다. 그래서 경험치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이런 본인이 태어나서 자란 고향, 또 인간으로서의 어떤 삶에 있어서 내가 경험한 만큼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좀 포괄적으로 생각하고자 하면 우리는 그만큼 더 많은 다양한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클라이언트 그래서 우리 각각의 그 나름대로의 클라이언트들이 가진 그런 어떠한 사회적인 배경 또 가족적인 부분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을 다 개별화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이 접근에 있어서는 분류 체계를 잘해서 우리가 사회복지사로서 개별 클라이언트를 대할 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 행동에서는 첫 번째 실천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우리가 개별화된 접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진단에 있어서 정확도를 가지고 우리가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정확한 판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예, 환자를 진찰함에 있어서 환자가 정말 명의로 꼽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야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있어서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낫게 할 것인지를 의사 선생님들은 그런 판단 기준에 있어서 제일 먼저 문제의 진단이 정확성이 있어야 흐름, 그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행동을 깊이 있게 이해를 하게 되면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고, 또 세 번째는 적절한 개입과 전략을 마련하는 것인데, 문제 진단이 정확하게 있으면 이제 전략 계획을 하는 거죠. 그래서 행동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인간 행동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실천의 핵심 요소로 실천 과정에서의 클라이언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적절하게 개입을 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 행동에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클라이언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분석할 수 있죠. 그리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접근이 쉽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아까 이야기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이제 이론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 가장 어디 우리 인행사에서를 보게 되면 가장 첫 번째 다루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정신역동이다라고 하는데 정신역동이라 하는 것은 우리 심리학자의 대가 프로이드라고 했어요. 프로이드. 이 프로이드는 신경정신과 의사였는데 환자들을 상담을 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 뭐예요?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생에 큰 성공과 큰 실패가 있다. 그리고 고착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드는 진단학파의 어떠한 진단적인 것을 가지고 환자 또는 클라이언트를 상담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병원에서도 자, 우리가 A라는 사람이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일하는 데 있어서 너무 몸이 힘들고 그래서 어느 날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기를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어요? 라고 묻기를 요즘에 소화도 안 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리고 뭐를 먹어도 소화가 안 돼서 계속 트름을 많이 합니다. 라고 하니 의사 선생님께서는 그러면 필요한 검사 한번 해보죠. 피 검사도 좀 해보고 그리고 내시경도 좀 해보고 음, 그래서 진단을 내리기 위한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내시경을 딱 했더니 내시경 사이에 내시경 간을 통해서 검사를 했더니 우리가 보는 내시경 이렇게 이제 뭐 위가 이렇게 있으면 예, 잘 했나요? 여기에 뭐가 이렇게 생겨난 게 보여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요거를 떼서 검사를 했더니 검사상에 조직 검사를 했는데 이게 암으로 나왔어요. 암. 음. 자, 그러면 이 환자에 대해서 본인이 소화 안 되고 이제 매사에 그 무기력하고 그런 상담을 해서 결과를 봤더니 암으로 나왔어. 그러면 이 사람은 저 죽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살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뭐 이제 가능성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이 암이라는 거를 검사상에 뭐예요? 예, 진단으로 했다는 거예요. 진단. 예. 진단이 내려졌죠. 그래서 초기에 암이면 요거를 약간 절제를 해서 완전 낫게끔 하는 진단이라는 것을 하는데 보통 상담에서는요, 우리가 다른 여타의 이제 학자들이 줄지어서 이제 나올 건데 보통 심리학에서는 진단이라는 것을 내리지 않습니다. 상담 기법이라고 해요. 상담 기법. 예. 그래서 상담 기법은 뭘로 해요? 예, 내담자인 이 A라는 사람과
상담을 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사,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는 사회복지사나 뭐 심리 상담사 이런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는 거지 진단 학파적인 역동으로 하는 거는 아니다. 근데 다만 프로이드는 의사였기 때문에 본인의 직업적인 측면으로 인해서 이거는 이게 진단으로 내려왔어. 그러면은 뭐예요? 진단을 내려주면 이거를 고칠 수도 있고 못 고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단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이야기했었을 때 과거에 이 사람의 이제 그 과거력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과거에 이분이 예를 들면 과거에 어, 개인적인 생활에 있어서 뭐 사생활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식습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식습관이 굉장히 불규칙하고 몸에 안 좋은 거는 굉장히 먹고, 예, 하지 말란 짓만 다 골라서 했어.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불을 보듯이 뻔하게 당신은 이렇게 해서 암이 생겼습니다라고 진단적인으로 내려준다면 다른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과거에 당신이 식습관이 규칙적이지 않고 또 건강 관리를 좀 안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개선의 요지, 개선을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를 해준다는 거예요. 노력하에, 당신의 노력하에 우리가 서로 협의해서 좀 더 나은 발전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프로이드 학파는 뭐예요?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야. 그래서 과거의 이런 그 과거의 습관은 바꿀 수가 없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단학파 쪽에 있는 프로이드의 정신역동이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예로 들어봤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계속해서 진행할게요. 요거 좀 지우고. 자, 그래서 프로이드는요,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어떤 내적인 부분에 있어서 무의식, 내적 갈등,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해요. 왜? 이론 자체가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론이 그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 행동에 대해서 무의식이라든가 내적 갈등, 초기 경험 이런 거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이론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 그러니까 과거가 잘 돼야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과거에 굉장히 진단을 정확하게 과거가 현재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정신 역동을 가지고 학문을 탐구를 했어요. 자, 이 이론은 19세기와 20세기 초에 프로이드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죠. 그리고 프로이드는 인간의 무의식적인 동기 그리고 본능 그래서 인간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어요. 자, 이 무의식이라는 거와 그 본능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때요? 우리 내면에 있는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후에 정신역동 이론은 안나 프로이드가 또는 아들러에게 여러 학자에 의해서 확장되고 수정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안나 프로이드는 누구냐? 예, 프로이드의 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프로이드는 이런 그 본인의 철학을 정신역동을 딸인 안나 프로이드와 칼 융이라고 하는 이 학자와 또 아들러 요 학자의 제자들을 양성을 합니다. 그래서 진단학파로 분류되는 학자들이 바로 요 안나 프로이드, 아들러 이렇게 세 사람이 요 진단학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죠. 새로운 학문으로. 그래서 칼융도 이제 자아심리학이라고 하는 걸로 발전을 시켰고요. 아들러도 역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 자, 어, 아들러도 역시나 이렇게 프로이드의 제자로서 본인의 그 이론을 정립해 가는데 이제 요거를 순서대로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여러 학자들을 정신역동 이론의 그 철학을 가진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지우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신역동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정신역동이라고 하면은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정신역동 이론의 핵심은 무의식이다. 그래서 우리 간혹 가다 그러잖아요. 내 무의식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 그래서 뭐예요? 꿈에 그 무의식이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가 마음속에는 상상을 할 수 있지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런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의 부분, 그리고 억압된 생각, 욕망, 기억, 이런 거를 포함하는 것이 무의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를 막 강박을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면 내가 돈이 너무 필요한데, 자, 돈이 이제, 예를 들어서 부인이 아파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 2천만 원인데, 그 2천만 원이 없어서 수술을 못 하고 있어. 그럼 남편은 뭐예요?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바쁘게 돈을 구하러 다니려고 하는데 돈이 생각처럼 쉽게 모이질 않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스트레스를 자리매김하면서 무의식 중에서도 뭐예요? 빨리 돈을 모아야 되는데 우리 부인 수술을 시켜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그러면서 뭐예요? 이 무의식이 의식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마음에 있어서 계속 억압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 욕망 속에 기억 속에 포함하다가 늘 그게 뭐예요? 자리매김을 하다 보면 꿈에서도 그 무의식 상태에서 꿈을 꾼다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은 인간의 행동과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또 이런 꿈, 실수, 또 자유현상 등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 막 태어나면 그러잖아요. 그 베넷 웃음이라고 하잖아요. 애기들이 자다가도 막 이렇게 막 하나 미소 짓고 막 웃고 막 그러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무의식 중에 태아 속에 있어서 뱃속에 있었을 때의 그런 표현, 그런 방식이라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정신역동은 또 다른 주요한 개념은 구조 모델을 통해서 전통적인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도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이드는 인간의 정신을 원초화, 그래서 원래 본성, 그래서 아무것도 개입되지 않은 원초적인 본능을 원초화라고 하고 자아라는 게 있어요. 자아는 이 원초화를 이겨낼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해서. 그래서 절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초자아는 뭐예요? 아, 이 자를 더 월등하게 초월해서 이러면 내가 원초하는 자아가 누른다고 했어요. 자아를 뛰어넘어서 더 초자아로 가게 되면 승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초와 자아, 초자아는 그야말로 점점 성장해 가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이거는 미개의 원시 상태의 내 마음, 속마음. 그래서 예를 들면 은행에 내가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저 은행만 보면 2천만 원 은행을 털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래서 돈이 필요해서 정말 저기 나쁜 짓인 줄 알지만 그 나쁜 짓을 하고자 하는 이 원초화가 있다면 그래 자아가 뭐예요? 안 돼. 이거는 나쁜 행위야. 이런 거는 하면 안 되지. 스스로가 뭐예요? 어, 이 원초화를 억누르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겠지. 그래서 워워 스톱시켜주는 제어판을 한다는 거죠. 초자아는 자아에서 더 뭐예요? 초월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에 우리가 따라서 자 이거는 원초화는 무의식 중에 있는 내 속의 자아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아는 이거 원초화를 누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고 초자아는 이 현실을 뛰어넘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가는 것이 바로 초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프로이드는 인간 정신을 세 가지의 구성된 구조 모델로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잘 모르시죠? 제가 다른 또 페이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림을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 빨리빨리 안 나타나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프로이드 이론에 있어서 자, 요 그림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인데 자, 정신분석에 있어서는 이렇게 원초와 이드가 무의식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무의식 중에 우리가 의식을 본다라고 하면 우리 프로이드 이론을 보게 되면 항상 이 그림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프로이드 이론은요, 음, 이렇게 이게 이제 자, 이게 둥근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는데 저는 이제 그림을 이렇게 이제 그리면은 이해가 좀 많이 쉬울 텐데 자, 요게 똑같은 그림이라고 보시면 자, 요게 바닷물이에요. 찰랑찰랑찰랑 바닷물인데 요 사이에 이렇게 동그랗게 봉긋 올라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바다 한가운데 지평선을 멀리 바다를 내다봤을 때 수직으로 수평으로 우리 사람들 눈에는 뭐만 보여요? 예, 요거만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무인도 섬처럼 이렇게 볼록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보여지는 시선에서의 뭐라고요? 예, 이 시선만 보는 거, 이 시선. 그래서 보여지는 눈으로 우리가 자아라고 봤을 때, 그래서 이게 이제 지형으로 따져서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보여주는 거는 이마만큼인데, 이 밑에 어마어마한 이 받치고 있는 바위, 이 뿌리, 이거를 무의식이라고 한다는 거죠. 무의식.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은 요만큼만 있는데 요 생각이 끝이 아니라 이만큼의 무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인식, 우리가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은 요만큼이지만 내 안에 이만큼의 무의식이 잡혀 있기 때문에 요거랑 늘 뭐예요? 얘가 생각을 주거니 받거니 땡긴단 말이죠. 자, 무의식으로 하게 되면 뭐예요? 아유, 그냥 원초적인 본능으로 갈 거야 라고 하면 예를 들면은 뭐죠? 아이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침마다 학교가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8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8시에 못 일어나고 5분만 10분만 하면서 뭐예요? 점점 지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자아가 8시에 딱 뭐예요? 무의식에서는 더 자고 싶은 욕구가 이만큼 강하지만 자, 생각을 했을 때 자아가 생각을 해요. 내가 5분, 10분 늦게 일어나서 학교를 가게 되면 담임 선생님이 화장실 청소를 시킬 건데 안 되겠다. 빨리 일어나야겠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자, 여기에서 무의식을 이겨내는 게 뭐다? 자아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의식을 컨트롤하는 게 누구다?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 이 원초적인 본능만을 많이 하고 있으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받든 말든, 다른 사람들이 손해를 받든 말든, 나를 비난하든 말든, 나는 나만 잘났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무의식 안에 많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봤을 때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욕먹을 것 같지. 그러니까 뭐예요? 아, 욕먹기 싫은데.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따라가는 건 뭐예요? 그래도 이 무의식을 지배를 해서 나라는 사람을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평가했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자아 때문에 무의식을 이겨낸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림을 보니까 여기 사이, 그림과 그림 사이에 요만큼의 예, 깊이가 있죠. 그쵸? 이 깊이. 자, 그래서 여기 사이에 이 사이만큼 자, 이거는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남겨놨을까? 이 공간을. 자, 우리가 배를 띄워서 사람이 배를 띄워서 동동 띄웠는데 사람이 이제 여기 탔어요. 사람이 타가지고 이렇게 바닷속을 이렇게 깊이를 들여다 봤더니 처음에는 물고기들이 여기에서 막 놀고 뛰어다니고 뭐 이렇게 보여요. 한 1m를. 그래서 더 깊이 이렇게 보려고 했더니 여기부터는 뭐예요? 깜깜한 칠흑세계처럼 어두워.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여기에서 사람이 배에서 내려다보는 이 시선에 요 사이 있잖아요.
여기가 전의식이라고 하는 칸이라고 보는 거예요. 전의식. 그러면 사람이 생각을 할 때, 아, 잠깐만 기다려봐. 예전에 내가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어디서 행동했던 것 같은데, 잠깐만 기억이 안 나는데, 라고 하면서 기억을 자꾸 하려고 했을 때, 아, 참, 맞아. 하고 딱 기억이 떠오르는 거. 이게 바로 여기에 전의식이라는 것을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깊이 들어가면 뭐예요? 무의식 세계에 있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여기를 계속 들여다봤더니 뭐예요? 생각날까 말까. 보일 것 같은 느낌. 자, 여기가 전의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무의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슈퍼에고라고 하는 거예요. 슈퍼에고. 그리고 전의식은 뭐냐? 여기에 보일락 말락 하는 거. 그리고 여기 의식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네. 원초화를 극복하고 도덕적인 양심을 고려했었을 때 여기에 2차적인 사고 반경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한 번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반복 학습을 하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프로이드가 그러면 어떤 사람처럼 생겼을까? 한번 보셨나요? 프로이드? 생전에 이 사람의 어떠한 이제 그림이 됐던 사진이 됐던 앞서서 100년 전에 이 사람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역사에서 흔적을 남기죠. 그 많은 흔적을 남기는데 우리나라의 세종대왕도 얼굴이 풍채가 좋으셨잖아요. 우리는 과거에 살지는 않았지만 그 대대손손 내려오면서 역사라는 것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아, 세종대왕이 이렇게 생기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자,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그림을 한번 또 이렇게 낙서한 거를 지워보고 짜잔, 예, 프로이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잘생겼죠. 수염도 막 더부룩하고 자, 눈의 깊이를 보세요. 아주 근엄하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프로이드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하게 되면 프로이드는 20세기의 사상가로 심리학, 정신의학, 그리고 사회학, 교육학, 범죄학 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거죠. 이 프로이드는 그 유태인이에요. 유태인으로 태어났다가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고, 과거에 이제 그 유태인에서 쫓겨나가지고 망명 생활을 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죠. 그래서 미국에서 생을 마감을 합니다. 체코 모라비아에서 출생을 했고요. 비엔네 대학의 의학부에서 입학을 하고 박사 수여를 하고 그리고 1896년에 자유연상법을 사용해서 정신분석. 자, 우리 레드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예, 체면술. 바로 학파 프로이드가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꿈의 분석, 꿈 해몽, 이런 거를 이제 발전시켰다라고 하는 것인데, 1905년에 유아 성용론을 수립을 해서 이후에 자녀 안나 프로이드 방어 기제를 연구해서 프로이드의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또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에 방어 기제라고 하는 거예요. 방어 기제. 방어 기제가 뭐냐?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자, 그리고 1939년에 83세로 암으로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프로이드의 일대기이고, 프로이드는 지금도 계속 뭐예요? 대단한 학자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이드는 가장 이제 지금 현대에서의 조명하는 것은 너무 진단주의 학파로 모든 학문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유아기 때, 아동기 때에 경험했던 게 평생을 간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쉽게 그러잖아요. 아유,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거 바로 뭐예요? 프로이드 이론의 예, 합리적인 축축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아. 그것도 프로이드 이론에 접목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학파, 3살 버릇 8까지 안 가고 고쳤으면 되지. 이거는 뭐예요? 인본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입을 시키면 됩니다. 자, 그래서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 프로이드는 크게 지형학적 모델을 가지고 하는데, 지형학적 모델이라고 한 것은, 자, 지형,
지형이에요, 이거. 자, 지형. 자, 제가 바다 위에 이렇게 섬을 만들었어요. 이걸 지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지형 안에 자, 찰랑찰랑 물결이 치면 여기는 사람 눈으로서 보이는 외관상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 밑에는 어마어마한 무의식이 있다. 무의식이라는 건 크게 자리 잡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경험, 기억 이걸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요거는 우리가 인식 그래서 현재 자각하고 있는 생각 그거를 의식이라고 하고요. 여기 또 칸이 좀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서 배에서 여기 내려다 보니까 물고기가 한 마리, 두 마리 뛰어놀고 있어요. 근데 더 이상 깊이는 보이질 않아. 깜깜하고 어두워서. 여기 딱 보이는 순간 여기서부터 여기 경계까지를 전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전의식은 의식되지는 않지만 노력으로 떠올릴 수 있는 상태. 자, 우리 밤에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가 복면을 썼어요. 복면을 썼는데 그 특징이 밤이라서 좀 어두워서 보이지는 않았지만 내가 강도를 마주치는 순간 그래도 어떠한 특징을 알아내려고 경찰관한테 막 진술할 때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더라. 그래서 막 고민하면서 뭐예요. 맞아요. 그때 두 권을 썼는데 눈하고 눈 사이에 여기에 점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뭐예요? 생각을 하고 뭐예요? 떠올랐던 상태. 이런 것을 갖다 이제 우리가 전의식이라고 쉽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프로이드 분석 이론에서는 지형학적인 모델이 있는데 지형학적 모델에서는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이 있다. 그래서 의식이라는 것은 자라고 하고 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의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에고라고 그러고 무의식은 슈퍼에고라고 한다. 예, 요 정도로 좀 알고 계시면 되고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정신역동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 그래서 프로이드의 인간 정신을 원초화는 뭐예요? 아주 깊은 곳에 자리매김하는 본능, 원초적 본능. 그래서 이드라고 해요. 이드. 자, 그리고 내가 생각하면은 이게 옳은 건가 바른 건가 뭐요? 예, 그래도 안 되지. 내가 내 할 도리는 해야지라고 하는 것을 에고라고 해요. 그리고 초자 도덕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길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름대로의 더 신중함을 기해서 하는 것이 슈퍼에고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월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프로이드 이론에서는 이런 개념이 항상 같이 간다. 자, 원초적 본능은 뭐예요? 프로이드 이론입니다. 맞죠? 예. 그럼 그 무의식은 뭐예요? 과거의 경험입니다. 또는 뭐예요? 마음의 어떠한 부분이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은 과거의 어떤 생각, 욕망, 그런 겁니다. 예, 맞아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프로이드 이론, 정신역동 이론에서는 이렇게 개념상 주요 개념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하는데요. 자, 원초와 본능이라고 했어요. 그쵸? 네, 본능. 본능은 뭐야? 쾌락과 연결이 돼요. 본능에 따라 움직이면 얼마나 행복해요. 자, 본능, 내가 로또 당첨, 100억이 된다면, 이건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원초와 본능에서 뭐예요? 충동적으로 쾌락을 가지고 있는 거, 행복해.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로또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예요? 현실의 원칙에 따라서, 아유, 현실을 인지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 원초와는 하룻밤의 꿈, 쾌락의 원리라고 했다라고 하면, 자, 하룻밤의 꿈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게, 그래서 요번 주에 내가 토요일 날 로또를 사야지. 그럼 뭐예요? 현실적으로 원칙을 따르고 있지만, 됐으면 좋겠다. 그쵸? 자, 그런데 역시나 뭐예요? 초자아가, 아유, 그럼 그렇지. 안 되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신역동은 방어 기제를 또 같은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방어 기제는 쉽게 얘기하면요. 자, 우리가 어떻게
칭찬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일을 망치게 돼. 그러니까 뭐예요? 남 탓을 해. 너 때문에 그랬잖아. 너 때문에 지각했잖아.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이건 뭐예요? 남 탓. 예, 그래서 이게 왜 내 탓이 아니고 남 탓이냐.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핑계댈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망했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이제 방어 기제를 하는 건데 그 방어 기제가, 각각의 요소들로, 규명이 되어 있어요. 남 탓을 잘하는 사람은 반동 형성이라고 해. 그거 남 탓 잘하는 사람은. 그리고 뭐예요? 또, 자, 폭력성이 강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 폭력을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너무나도 사람들이 자기한테 얘기하면 시비거리가 돼. 그래서 막 주먹이 먼저 날아가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본인 스스로가 자꾸 사람을 폭력적으로 대하니까 자기 정가가 생기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한 게 뭐예요? 그럼 내가 권투를 배워야지. 그럼 권투는 뭐예요? 예, 규칙적인 어떠한 그 경기잖아요. 링 위에서는 예, 손으로 주먹으로 때려서 상대방을 제압하고 하면 그게 합법화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폭력성이 강한 사람이 권투 선수로 승하가 돼가지고 뭐예요? 합법적으로 막 KO로 눌러서 떨어뜨리고 다른 사람들 막 작살내고 그리고 뭐 지금 뭐예요? 레슬링 프로레슬링인가요? 그런 것도 뭐예요?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합법적으로 돈을 버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아무한테나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면 우리는 예, 은팔찌를 차고 어디로 가요? 예, 감옥을 가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갖다 승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나쁜 일에 사용하는 주먹이 아니라 그거를 나쁜 일에 사용하는 것을 좀 좋은 쪽으로 선수로 업그레이드 하거나 또 유머 감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그래서 뭐예요? 내가 늘 이 말에 가시가 돋친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에 가시가 돋치면 상대방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의 상처를 입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예, 코미디언을 해가지고 말로써 뭐예요? 상대방을 웃기거나 말로써 상대방을 웃기려고 하다 보니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내가 욕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 입을 빌려서 대신 시원하게 욕해줘서 고맙다. 이건 뭐예요? 어, 이거를 갖다가 승하라고 하는 방어 기제를 쓰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 방어 기제도 꽤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씩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압, 억압 많이 하시죠? 우리 살면서. 아,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데, 어, 누구로 인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내 불쾌한 감정을 꾹꾹 마음속에 눌러 담아. 그래서 그거를 뭐예요? 스트레스 해소를 못해. 그래서 스스로 뭐예요? 암이 생겨. 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 억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방어 기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방어 기제를 만든 게 누구다? 안나 프로이드가 방어 기제를 연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역동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언초적인 본능을 이 본능의 그 충동적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방어 기제를 쓰고 방어 기제를 쓴다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방어 기제는 때로는 좋은 부분으로 될 수 있고 방어 기제가 나쁜 기제로 발현될 때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요 개념이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요 개념에서 부인, 그래서 부인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죠. 자, 시한부 인생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시한부도 뭐 연령대가 다양하죠. 예를 들어서 80 먹은 노인의 시한부가 있는 반면 30대의 시한부가 있는 반면 자, 50대의 연령의 시한부로 선고받았다라고 하면 자, 이 각자가 느끼는 부인, 요 얘기에 부인이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살펴봤을 때 80세의 시한부 인생이면 우리는 부인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수용을 하는 단계에 온 거죠. 그래, 내 나이 80에 살아왔으면 뭐 별로 억울할 것도 없고, 또 남을 위해서 살아온 만큼 내 인생 열심히 살았으니까 남은 인생 그냥 편안하게 그냥 가면 그게 최고지라고 하는 반면 30대의 시한부 인생이면 꽃도 피우기 전에 어때요? 삶을 마감해야 되죠. 그러니까 인정을 못 하는 거죠, 인정.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뭐예요? 부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부정, 분노,
예, 이런 다양한 주요 개념들이 생기고 또 50대 가업에 자녀들 키워서 결혼시키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어야 돼? 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부인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주요 개념에서도 수용과 부인 또는 뭐 인정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뭐 예, 낙담도 있기는 하지만 자,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정신역동에서는 부인도 역시나 방어 기제에 들어간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전이라고 있어요. 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게 A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은 사회복지사야. 사회복지사, 소셜 웍이라고 해요. 자, B라는 사람은 뭐예요? 클라이언트라고 해요. CH라고 해요. 자, 어느 날 이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 사회복지사를 딱 본 순간 이 클라이언트는 과거에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 사회복지사를 보고. 자, 어린 시절에 클라이언트는 아버지한테 굉장히 학대를 많이 당했는데, 성장해서 성인이 돼서 마음의 어떠한 심리적인 문제로, 직장 문제로 너무 괴로운 나머지 상담을 딱 왔는데 이 상담사가 과거에 자기의 아버지랑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배 뿔룩 나오고 눈은 부리부리하고 딱 앉자마자 아버지 생각이 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상담도 하기 전에 뭘 느껴요? 이 사회복지사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이미지를 전이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의 감정, 현재의 대상에게 투사하는 방어 기제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상담을 편안하게 왔는데, 이 사회복지사가 아버지를 닮았다는 이유로 뭐예요? 과거의 나의 감정, 그거를 그대로 이 대상에게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이 사회복지사로 막 뭐예요? 전이가 돼서 상담이 원활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이는 내 감정이 상대방에게 비슷한 이미지나 과거의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전해지는 문제를 전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반동 형성 이거는 반대로 생각하는 건데 예를 들면 그럼 아까 제가 뭐라 했지? 반동 형성, 남 탓한다라고 했잖아요. 남 탓. 그리고 반대로 표현하는 걸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자, 얘가 어떤 게 좀 맞을까요?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어린 아이가 이렇게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그 새 엄마가 이렇게 같이 새 식구가 살았어요. 새 식구가 사는데 이 엄마하고 아빠가 결혼하기 전에 이 엄마의 자녀가 하나가 있어요. 남자아이가. 그래서 네 식구가 같이 살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 부인 입장에서는 내 아이도 있고 지금 현재 남편의 아이가 있는데 이 엄마는 이 아이한테 자기 아이한테 뭘 해주는 것도 있지만 이 아이한테도 신경을 쓰인다는 거죠. 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새엄마이기 때문에 얘한테는 뭐예요? 조금만 무슨 얘기를 해도 너의 자식이니까 그런가 보지. 그리고 너의 자식이라 차별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할까 봐 이 사람은 뭐예요? 더 과하게 더 본 자식보다 더 챙겨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반대로 표현하는 거.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잘 해주는 거예요. 친자식보다도 더. 자, 이게 바로 우리 반동 형성이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뒤에 또 방어기제 또 많이 나와요. 이런 예가 참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사회복지 1급 시험에 빠짐없이 나옵니다. 두세 문제 이상은. 자, 그러니까 요거는 뭐 처음에 우리가 그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을 배우면서 너무 어렵다라고 하지만 계속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반복적인 학습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듣고 편안하게 이해를 좀 하세요. 뭐 어렵다 하면 계속 어려우니까.
한 학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할 거예요, 저는. 자, 이렇게 우리가 방어 기제를 사용할 때는 그 원초아와 초자아 사이의 갈등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본능과 현실을 자꾸 얘가 대립을 하는 거예요. 갈등 사이에. 그러니까 뭐예요? 옛날에 내가 연애 시절에 그 친구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뭐예요? 내 속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또 무뚝뚝하게 하고 아닌데 잘해줘야 되는데 또 잘해주면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이런 내적인 갈등. 자, 그래서 본능과 현실 사이를 오가며 갈등하는 것을 우리는 방어 기제라고 한다. 자, 프로이드는 인간의 발달 단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발달 이론을 제시를 했어요. 자, 발달 이론이라고 하면 생애 주기를 떠올리시면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발달 이론, 여기서 구강기 1단계, 학문기 2단계, 또 남근기 3단계, 잠복기 4단계, 생식기 5단계. 이렇게. 자, 프로이드는 인생의 발달 단계를 구강기부터 생식기까지 5단계로 나누어서 특정 욕구와 가제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학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강기는 몇 살이에요? 태어나서 응애해가지고 몇 살이에요? 1세부터 2세. 자, 학문기는 뭐예요? 자, 이제 우리가 조금 걸어 다니고, 이제 뭐예요? 기어 다니면서 걸어 다니고, 뛰어 다닐 때, 여기가 몇 세예요? 2.5세에서 한 3세라고, 여기가 0세에서, 우리나라 나이로 따져서 그랬죠? 0세에서 1세나 1.5세. 자, 학문기는 1세에서 2세, 남근기는 3세에서 5세, 잠복기는 이제 뭐예요? 나름대로 아이가 좀 편안한 시기. 그래서 5세에서 7세, 7세, 8세, 생식기는 뭐예요? 청소년기 되면서 12살 이상부터 이제 이게 생식기, 청소년기라고 보는 거예요. 구강기는 영아기라고 보는 거예요. 학문기는 뭐예요? 유아기라고 하고 남근기는 아동기라고 하는 거예요. 잠복기는 아동기 후기라고 해요. 그리고 생식기는 청소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프로이드는 인간 발달 단계를 어디까지 제시를 했다? 청소년기까지만 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 청소년기 때부터 노년기까지 다 통틀어서 이제 발달 단계가 끝. 이렇게 정리를 했던 거죠. 앞으로 다른 학자들의 발달 단계를 또 이야기를 할 건데, 그래서 프로이드는 어린 시절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론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프로이드는 발달 단계가 5단계다. 키워드 발달 단계 몇 단계? 5단계. 5단계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뭐다? 어린 시절 구강기는 뭐예요? 구강의 모든 발달이 여기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입. 그래서 구강 이렇게 빠는 거 있잖아요. 빠는 거. 우유를 아이들 배가 고프면 영아들한테 볼을 톡톡톡톡 치면은 어떻게 돼요? 입이 그 톡톡 치는 옆으로 볼 쪽으로 오죠. 그게 구강기 발달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아기 때는 구강기에는 이 모든 오감이 구강기, 입으로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구강기가 끝나면, 자, 학문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 내가 너무 지금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꼭 참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보유적인 성격, 보유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예요? 폭발적으로 빵 내질렀을 때 쾌감. 그래서 자, 우리 애기들이 응아가 많이 마려운데 응아 해도 뭐예요? 응아를 안 싸. 꾹 참고 있어요. 예. 그러다가 뭐예요? 정말 응아가 마려울 때 자, 시원하게 싹 응, 뱉어 놓는 거, 학문 쪽으로. 그러면 뭐예요? 쾌감을 느끼죠. 아, 시원해! 라고. 자, 이게, 어린 시절에 학문기 쪽으로 이제 성적 발달이 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남근기, 모든 게 뭐예요? 남근기, 예, 성적인 부분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 여자아이, 남자아이의 컴플렉스가 있고요. 여자아이의 엘락트라 컴플렉스가 있어요. 자, 요것도 뒤에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잠복기는 뭐예요? 이제 좀 잠잠하는 시기야. 그래서 이 그 아이들이 성적으로 성기 쪽으로 오는 그 쾌락에서 이제는 뭐예요? 아동기가 되니까 예, 이제는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 또래하고만 이제 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구강기 때부터 학문기 때부터 남근기까지는 내면에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고분분투했는데 이때는 조용한 시기. 그러다가 아동기 때에서 청소년기를 넘어갔을 때 이제는 뭐예요? 생식기죠. 생식기면 이때서는 아이들이 조금 성장을 해가지고 이성을 찾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프로이드는 가장 마지막의 단계인 생식기까지를 5단계로 나눠서 이런 그 발달 단계를 제시를 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나이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책은 우리가 이제 그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 보면은 책들은 교재가 그 출판사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는데 이론 자체는 거의 맥락은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굉장히 대부분 잘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예, 프로이드 이론 주요 개념에서는 이렇게 5가지의 생식기를 가지고 나누는 거를 중요시하게 여겨요. 그래서 5가지의 개념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고 이런 거는 이제 한번 내 머릿속에 들어오면 계속 뭐예요? 아, 프로이드는 5단계의 발달 단계를 나눴는데 처음에는 구강기 태어나서 아이들이 응애하면서 뭐예요? 입으로 모든 거를 생식 관련해서 생존의 문제가 달렸잖아요. 먹어야지 사니까. 그래서 구강기로 이 생식 문화를 접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쌓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문적으로 폭발적으로 예, 배출을 하면서 쾌감을 느끼더라. 세 번째는 남근기. 그래서 남아들의 컴플렉스, 여아들의 컴플렉스가 있댔죠. 그래서 남아들은 그 아버지에 대한 동경, 여아들은 본인이 없는 성기를 아버지의 그런 그 성기를 그리워하는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 정체성. 그래서 잠복기, 생식기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죠. 구강기 때는 그래서 출생에서 한세 1세까지 오감 뭘로 느낀다? 입을 통해서 만족을 느끼는 시기다. 자, 두 번째 단계는 1세부터 3세까지 배변 훈련을 통해서 자율성, 내가 내 몸에 가지고 싶어 하는 자율성과 통제성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학문기 때 너무 통제를 강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통제를 강하게 하다라는 거는 배변할 때 배변을 해야 되는데 배변을 안 하고 꾹꾹 참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아프죠. 변비 생기죠. 막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예요?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통제력과도 연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린 시절에 학문기 때 기저귀를 떼야 되는데 엄마가 시도 때도 없이 뭐예요? 아우 빨리 배변 훈련 해야지라고 하면서 너무 이른 시기에 자 시해보자 시해보자 그래서 변기에 데려가서 시시하고 응아 응아 자 우리는 발달 단계에 따라서 아이들을 훈련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빨리 배변 훈련을 하느냐고 아이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면 어떻게 된다? 고착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배변 훈련을 적재적소에 해야 되는데 자, 우리 그 배변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걸어 다니면서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시기가 적절한 배변 훈련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12개월부터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너무 예, 배변 훈련을 부모가 강압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니까 15개월부터 18개월이라고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큰 애들이 막 기저귀를 차고 다니죠. 우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기저귀를 못 떼는 아이들이 있어요. 36개월 되는 애들도. 자, 이런 애들은 너무 배변 훈련을 안 시켜서 뭐예요? 자율성을 많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자율성을 너무
너무나도 많이 주기 때문에 이것 또한 성격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자, 남근기 때는 3세에서 6세 사이에 성 정체성에 대해 형성하는 시기다. 그래서 남자아이는 남자아이 스스로가 닮아가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를 닮아가고 싶고, 여아는 여아 스스로가 누구를 닮아가고 싶어요? 엄마를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남자아이는 엄마를 사랑하는데 엄마 근처에는 누가 있어요? 항상 힘센 아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를 경쟁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남자아이는 자기도 엄마를 차지하고 싶은데 엄마 주변에는 항상 힘센 아빠인 남자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빠한테 대들면 어떻게 돼요? 자기 성기가 아빠에 의해서 예, 거세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아빠한테 도전장을 내밀지를 못해요. 자, 여아는 아빠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에 엄마를 미워해요. 그리고 나는 아빠의 여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아이는 아빠를 어때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경쟁자이기 때문에 엄마한테 시기와 질투를 느껴요. 그래서 엄마를 미워하고 아빠를 더 끔찍히도 사랑하는 거죠. 자, 그게 바로 남근기 이 시기에 오는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다라고 보는 게 바로 정신역동에서 프로이드가 주장하는 예, 개념이에요. 잠복기. 자, 이 성 정체성을 형성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성장을 하고 나이가 있다 보니까 6세 이상 사춘기로 접어들면서 이제는 아빠가, 여자아이는 엄마가, 예, 서로 뭐예요? 관리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그 잠복기에는 성적 욕구가 점점점 예, 잠재적으로 억압되는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누구한테로 옮겨간다? 사춘기 또래 친구한테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복기다. 자, 이때는 질투의 화신이죠. 여자아이는 엄마가 질투 대상이 되고 남자아이는 아빠가 질투 대상이 됐다라고 하는 이 성 정체성이 남근기에 왔다. 자, 나이가 조금 지나서 6세부터는 이제 또래 아이들과의 사춘기 시기를 겪으니까 자동적으로 뭐예요? 모든 에너지가 어디로 간다? 예. 친구들하고 노는 데 많이 가기 때문에 이 성적 잠재가 억압이 되는 시기다라고 보는 거고요. 생식기 이제는 좀 더 커졌어요. 그 성장을 했어요. 사춘기 이후 성적 성숙이 되면서 발달하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뭐예요? 이제는 이성에게로 가는 이 부분이 생식기다. 그래서 결혼도 하고 가족도 이루면서 나름대로 일생 생애 주기를 맞이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여기 잠복기는요. 이성 친구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동성 친구를 좋아하는 시기이고 생식기에는 이제는 이성 친구를 찾아가면서 나름대로의 자기 인생 계획을 하는 시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신역동 이론에서는 이런 5가지 이론을 가지고 순서대로 발달 단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 정신역동 이론에 있어서 전이, 역전이, 또 역전이는 뭐야? 아까 전이라고 했는데, 예, 역전이는 반대 상황이에요. 아까는, 자,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로부터 아버지에 대한 그 이미지가 막 떠올라서, 된 거잖아요. 감정이. 그죠? 내재된 감정이 이 사회복지사를 봄으로써 과거의 아버지의 환영이 그대로 비쳐서 막 적대시하거나 아니면 아버지를 닮아서 너무 좋거나 뭐 어머니를 좋아서 너무 좋아했거나 뭐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 여자 선생님이 너무 내가 좋아했던 선생님이 사회복지사 선생님처럼 똑같은 이미지처럼 막 여기를 좋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인데 역전이는 반대로 사회복지사가 예, 클라이언트를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역전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을 좀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이나 역전이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면 좋은데, 어,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이 뭐냐? 이게 역전이가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예, 이성적인 판단과 전문적인 수양을 거쳐서 역전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나름의 예, 그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또 지우고 갈게요. 자, 우리 벌써 또 시간이 지났죠? 예, 이렇게 우리가 인간 행동, 사회 환경을 보게 되면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모르게 벌써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잠시, 여기서 마무리하고 상장에서 뵙도록 할게요.